자, 이 이항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비약적으로 증가하니까 남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했으니까 먹고 우리가 소비하는 거 외에 또 남는 게 있으면 그 남는 거 뭐 할까? 뭔가 다른 거를 살 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 이념을 남는 게 생기면서 교환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야. 교환행위. 자, 이 교환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 후기 오면요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상업인데 상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인들 좀 나눠볼게요. 관어상인, 국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상인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조선 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요 정책 자체가 뭐였냐면 바로 중농억상 정책이에요. 중농억상 정책. 그러니까 조선 전개는 상업이 발달할 리가 없어.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상인들만 활동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상인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상인 누가 있냐면 바로 시전 상인들이 있습니다. 시전 상인들. 자, 시전 상인들은 여러분들 특히 요구이전, 뭐 부단이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팔고 하는 특허를 받은 거죠. 자기들만 팔 수 있어. 어디에서? 네, 종로에서 이런 물건들을 파는 시전 상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부상이라고 있다. 보부상. 보부상. 자, 이 보부상이라 하면 바로 이 지방 장시를 오고 가면서 물건들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장시를 좀 중시, 지방 장시를 오고 가는 그런 상인. 근데 이 보부상이 왜 보부상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찜과 이 앞에 있는 걸 이거 보찜이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거. 그다음에 아주 짐 크게 그냥. 근데 뭐가 더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들? 작은 것들. 이런 건 사치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싸요. 큰 것들은 뭐 그냥 무슨 뭐 모자라든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비싸진 않지만 덩치가 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모아놔서 보부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업을 하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보부상들이 이건 나중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뚜두두두두 바로 누구의 또 보호를 받냐면 이 해상공국, 해상공국에 소속돼 가지고 보호를 받아요. 해상공국. 그리고 이 보부상들이 만들었던 단체, 어용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황국협회. 황국협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황국협회. 이 황국협회에서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를 개항 이후야, 이게 다 개항 이후야. 개항 이후 이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를 해산하는 데 또 앞장섰던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일단 어용이야, 어용. 국가에 소속돼가지고 국가에 충성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개항 이후 갑신정변 때 바로 이 해상공국 혁파라 뭐 이런 주장이 나와요. 왜 특권층이니까. 이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상을 볼까요? 조선 전기 없어요. 뭐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활동이 이게 원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정부에서 싫어하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 자,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상업이 많이 발달 안 하니까 화폐라는 것들이 잘 통용될까 안 될까? 화폐. 아니, 화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교환이 활발할 때 그걸 좀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교환이 활발하지 않아. 그럼 화폐가 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여러분들 그 저화라는 지폐가 있었어요. 저화라는 지폐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 저화라는 지폐가 있긴 있었는데 고려시대도 그랬고 이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용되지 않아요. 왜 고려시대도 여러분들 왜 성종 때, 숙종 때 이 화폐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환이 잘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 이제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 조선 후기 때 일단 여러분 기억해야 될 관어상인 꼭 이 사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로 공인이 있습니다. 공인. 자, 우리 배웠지? 이 공인은
어떤 법으로 인해서 등장했던 상인들이다? 그렇죠. 이 공인들은 바로 대동법. 대동법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쌀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사줬던 그런 상인들. 일단 공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시전상인들 있잖아요. 시전상인들. 이 시전상인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시전상인들이 네, 이 시전상인들이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갖게 되는 그 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난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난전권. 금난전권. 이게 뭐냐면 금난전권이 아니야. 금난전권이야. 금한다는 거예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야. 난전이 뭐냐면 어지러울 난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전상이 쭉 있어. 근데 그 앞에서 자판 깔고 그냥 이거 좀 사줘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왜 종로에 같은 데 가면 왜 리어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종로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가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난전이라고 조선시대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난전이라고. 국가에 세금도 안 내고. 뭐 지금은 이제 세금을 내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세금도 안 내고. 근데 지금 이제 저 시전상인들 국가에 세금 내면서 특권 받아가지고 지금 상인을 하는데 이런 고야한 것들 하고 이 시전상인들이 그 난전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준 거예요. 이게 바로 금난전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 금난전권이 폐지가 돼. 폐지가 돼. 네, 언제? 바로 정조 때. 정조 때 폐지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걸 바로 신해 통공이다. 신해 통공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해체시킨 그런 제도가 바로 정조의 신해 통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보부상 한번 볼까요? 이 보부상. 이 보부상도 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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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유통망을 또 갖추게 됩니다. 전국적 유통망,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면서 전국적 유통망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와우, 진짜 많은 활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조선 후기 와서 이렇게 여러 상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들 사상을 볼게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사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상인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한강, 경강상인 대표적인 사상들이에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사상들. 자,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상에는요. 개성의 송상이 있습니다. 이 개성의 송상이 있는데 이 송상들은요. 진짜 개성상인들은 이 돈 버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이제 이 돈 계산하는 법도 만들고요. 장난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전국의 지점망까지 만들어. 예. 지금 무슨 11 하는 것처럼 송 11 뭐 이런 것처럼 전국의 지점망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송방이라는 겁니다. 송방. 이런 송방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개성 송상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상들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개성이라고 하지 말고 거상이라고 합시다. 거상. 이런 그 거상들 중에 바로 이 송상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상들. 거상 중에 대표적인 송상이 있다. 근데 이 거상 말고요. 요건 이제 제가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거상 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다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걸 중개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숙박을 또 제공하는 사람들. 뭐 이런 데도 이제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객주와
객주와 요건 이제 주로 중개업을 담당합니다. 중개업을 담당하거나 그 다음이 여각, 객주와 여각. 여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숙박업, 숙박업 말 그대로 여관이에요. 여관. 이런 것들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상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난전 상인들은 이제 영세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세 상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사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상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 상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상인들. 지금 이 공인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전상인들하고 그리고 바로 이 사상들 중에서 이 거상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독점적 도매상인 바로 도고라고 불렀습니다.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싹쓸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상들의 모습들 또는 어떤 그 관할상인들의 어떤 모습들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지도가 있는데 여기서 조선 후기면 여러분 후시무역과 계시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검은 점은 후시무역이에요. 이건 후시무역인데 이거는 사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거, 이거는 계시무역이에요. 계시무역. 이거는 공무역이에요. 국가의 무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먼저 이 계시무역의 대표적인 것, 이건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경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무역, 자, 여기 경원, 그 다음에 여기 회령,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 여기가 바로 쭉 올라가서 경원 계시무역.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회령 계시무역.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여기에 중강 계시무역. 여기 이제 중강 계시무역 이렇게 있고요. 좀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칠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바로 책문후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동네죠, 동네. 동네도 마찬가지야. 동네도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여기는 바로 동네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시와 후시가 지금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인 사절단과의 어떤 그런 무역이 되는 것이고, 후시무역은 뭐냐면 민간인들끼리 말 그대로 뒤쪽에서 하는 그런 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경원과 회령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 경원과 회령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사군과 육진, 왜 세종 때 개척되잖아요. 그죠? 그 육진이 바로 육진 중에 하나가 경원과 회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바로 이런 그 계시무역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상인들이 지금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개성상인, 이 개성송상 있잖아요. 이 개성송상은 이 의주만상과 동네 내상, 여기서 중개무역을 담당해요. 중개무역을 담당해요. 뭘 가지고 의주만상, 주로 이제 중국과 이제 교육하는 상인들이고, 동네 내상, 일본과 주로 교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개성하면 여러분 개경은 뭐가 떠올라요? 어떤 특산물? 인삼이죠, 인삼. 인삼을 가지고 이렇게 상행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요.
개성공사는 정말 돈을 억수로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삼 하나 갖고. 그죠? 그러면서 전국에 이제 송방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상인들이 움직일 때 특히 여러분들 이 경강상인 같은 경우에는 배를 갖고 움직입니다. 강을 따라 움직이니까. 이런 상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상인들을 우리는 선상이라고 해요. 선상. 이 선상, 이 배가 되는 그 포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상들과 그리고 객주와 여각들, 바글바글바글한 모습들이 여러분 떠올리시죠? 예, 그런 모습들을 지금 조선 후기에 그림을 좀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 자, 장시를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장시는요. 여기저기에서 지금 장시들이 서는데 송파장. 지금의 잠실이구먼. 그죠? 그 다음에 원산장. 그 다음에 강경장.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해요. 특히 이곳은 또 이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큰 무역들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거 그림 그려지시죠. 그런데 자, 이렇게 상인들이 막 활동을 해. 막 활동을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 이게 공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쌀 갖고 그 많은 물건을 어떻게 호미 백자로 주세요 하고 쌀을 갖다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무거운 걸 어떻게 갖다 줘. 그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화폐가 필요한 거야.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교환이 안 이루어지니까 화폐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화폐가 필요한 거야. 그 화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정말 이제 숙종 때 만들었던 이 상평통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교환이 이루어졌던 화폐. 그 화폐의 출발이 바로 이 상평통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평통보가 나오니까 좋은 거야. 옛날에는 왜 창고에다가 왜 쌀을 이렇게 쌓아뒀잖아요. 쌓아두면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쥐들도 갉아먹고 또 시간이 흘러면 누렇게 되고 그죠? 근데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게 곧 화폐니까. 근데 이제 상평통보 이 화폐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야. 누가 다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고에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할 수 있는 그런 쌀, 과일 이런 것들을 쟁겨둘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화폐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여러분 집에 쌀 그득해요? 쌀이 막 그냥 가득가득해? 아니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고 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돈이 찍혀. 상평통보가 만들어져. 그러면 그 돈을 다 바꿔가지고 창고에 쌓아놔. 쌀 쌓아두듯이 돈을 쌓아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화폐 찍었어. 내놨어. 근데 돈이 없어. 어디로 간 거야? 다 창고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전황이라고 그래요. 돈 전자, 말을 황자. 돈이 말라버린 거야. 찍었는데 말라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지금 분명히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세금을 돈으로 내고 있잖아. 근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 그 돈을 확보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쌀을 좀 빨리 싸게라도 내놓는 거예요. 싸게 내놓아가지고 돈을 확보하겠지. 그죠? 내가 갖고 있는 현물을 싼 가격에 내놓고 돈을 확보하려고 한다고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폐의 어떤 가치가 인정되면서 바로 이런 전황이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자본주의 어떤 싹이 나오는 거야, 지금. 원활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비쭉비쭉하면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좀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 거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모습을 향한 변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의 변화. 끝나지 않았어요. 또 있어요. 어떤 변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